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전망을 급하게 바꿨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금일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제지표 한 2개월에서 4개월 정도를 먼저 나타낸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공장도 물가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 금일 생산자 물가지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 시장의 전망치는 5.9%였는데 실제 얼마가 나왔다? 6.4%가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기준으로도 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수치냐면요. 9년 9개월 만에 최고치라는 겁니다. 5월 기준으로는요. 통계 작성 이후의 최고치인데 1965년 이후의 최고치라고 합니다. 자, 전월 대비로도 7개월 연속 상승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자, 코로나19 시절에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에서 거의 1% 내외 수준 바닥을 기었던 생산자 물가 지수가 갑자기 치솟았는데 어느 수준까지 갔다? 2011년 수준까지 갔더라. 그 당시에 기준금리가 5차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이 쑥대밭이 됐는데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는 거죠. 자, 어떤 품목에서 문제가 됐을까요? 먼저 공산품에서 상승을 주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년 동월 대비 1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요. 게다가 서비스 부분도 2.5%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생산자 물가지수 잘 보시면 공산품 비중이 48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생산자 물가지수 중에서 석탄 및 석유 제품이 77.2% 급등한 것으로 나타나네. 결국에는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유가와 연동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앞으로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유가를 보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라는 거 여러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은행이나 기재부에서 굳게 믿고 있는 일시적 인플레의 근거 중 하나인 이 농림수산물 부분은요, 정말 이제 정부의 말대로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월 대비해서 3개월 연속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긴 한데 얘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 중에서 가중치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생산자 물가 지수에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 되지 않는다는 부분이죠. 결국에는 유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인플레이션이 찾아오게 되면요, 이 유가 상승 흐름이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유가가 일시에 하락하는 경우가 뭐 있냐? 대규모 큰 경제 충격이 왔을 경우에 금융시장이 붕괴가 오면서 유가가 급락하고 그것이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하락으로 연계되는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유가 상승 흐름이 꺾였나 지금 한번 볼까요? 지금 6월 기준으로 더 오르고 있습니다. 벌써 73달러까지 안착을 했어요. 한국은행에서는 80달러까지 안 걸 거라고 봤는데 지금 브렌트유 기준으로 벌써 70달러대 중후반 노리고 있죠. 자, 그러다 보니까 휘발유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일시적 인플레를 주장했던 정부와 한국은행에서는 자, 유가가 봐봐, 작년 4월에 자, 이렇게 낮은 유가를 기록을 했어. 그 위에 소폭 올라갔지. 그러면은 기저효과상 그 4월보다는 좀 낫지 않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 기준으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아이고야, 저유가의 기저효과가 발휘를 못하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은행이나 정부에서 주장하는 일시적 인플레의 설득력이 계속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국제유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게 됩니다. 하락할 것이다. 왜? 야, 유가 오르면 미국 세일 업체에서 너도 나도 시추선 가동하면서 생산량은 크게 늘릴 것이다. 그럼 가격도 떨어지겠지. 게다가 이란 경제제재 해제돼봐라. 일시에 하루에 200만 배럴 추가 공급이 쏟아지면 당연히 폭락하겠지. 이런 부정적인 의견이 있는데 최근에는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백신 보급량은 크게 늘어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자동차나 여행 등의 수요는 폭발할 것이다. 그러는데 생산이 그만큼 따라줄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 왜? 그동안에 유가를 강하게 짓눌렀었던 세일오일 업계들이 점점 자금을 구하기 힘들 것이다. 왜? 바이든 당선 이후에 친환경 정책이 계속 가속화되면서 이런 이제 탄소 배출 산업에 대해서 자금이 흘러가는 부분을 좀 차단하려는 시도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금이 이쪽으로 갈 수 있겠어? 못 가다 보니까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는 늘어나니까 가격은 더 오른다. 여기에 힘을 받고 있다는 거죠.
자, 또한 중요한 게 보셔야 되는 게 4월 생산자 물가지수 굉장히 놀랄만한 수준이었거든요. 발표치는 5.6%였는데 나중에 6.0으로 수정이 됐어요. 자, 그래서 시장 전망은 5월에 발표됐던 4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너무 치솟았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숨고르기를 갈 것이다. 시장 전망치는 5.9%로 자, 그래 좀 안정된 흐름으로 갈 줄 알았는데 5월에 더 크게 치솟은 겁니다. 이것은요, 정말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5월 생산자 물가지수는 2, 4개월 뒤에 소비자 물가지수에 반영이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5월 PPI가 치솟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자산시장의 중대한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이 생산자 물가지수와 부동산과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국은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졌어요. 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한 게 첫 인상은 언제인가? 처음엔 11월에 인상 가능성을 얘기했다가 지금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아니다. 2번 인상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보면은요, 금통위원 6명 중 4명이 하반기에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 쏠림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와 물가 불안을 우려하고 있었는데, 자, 그러면은 첫 금리 인상 시기와 두 번째 인상 시기는 결국에는 물가가 결정을 할 것이다. 왜? 금융 불균형 우려 부분은 이미 작용이 된 부분이고 여기에 물가 불안이 더 확대될 경우에 더 앞당겨서 더 자주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한국은행의 물가 전망치를 보면 어느 정도 수준까지 물가 상승률을 용인할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5월에 발표됐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은 물가 전망이 나와 있어요. 하반기에는 2%까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라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더 높게 올라갈 경우에 위험하다고 판단할 것이며 긴축을 좀 더 앞당기게 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타날 때마다 중앙은행의 스탠스가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한국은행하고 정부 모두 다 2분기에 일시적으로 튀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라고 얘기했는데 3분기 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치솟네, 긴축으로 대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3분기 물가 전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7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분기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런데 5월 PPI가 이미 치솟았기 때문에 3분기 CPI도 불안할 것이다. 2% 중후반을 나타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분기 물가 상승률이 2% 계속 넘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럼 어떤 식으로 접근이 된다? 3분기 때 그리고 4분기 때 각각 한 차례 인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7월에 소수 의견 나오고 8월에 인상을 해요. 그러면은 7월에 뭘 보고 기준금리를 올린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냐? 6월 소비자 동향 7월 2일 날 발표되는 걸 보고 15일 날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위한 소수 의견이 나올 수가 있고 8월에 바로 그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10월 달에 금통위 직전에 9월 소비자 물가 동향이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나서 소수 의견이 추가로 나오고 11월에 인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연내 2차례 인상하잖아요. 그 시기가 얼마 안 남았어요. 5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겁니다. 그런데 5개월 뒤에 2차례 금리 인상을 맞이했다? 많은 부분에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주려면요, 얼마나 자주 올리냐에 달려있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1년에 한 차례 올리고 내린다 부동산 시장에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019년과 2020년에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부동산을 크게 상승시킨 이유는 간단해요. 첫 번째 인하 이후에 두 번째 인하 텀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2019년 7월에 인하하고 10월에 3개월 뒤에 추가로 인하해요. 2020년도 똑같습니다. 5월과 7월에 연이어서 기준금리를 낮추게 돼요. 2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낮췄기 때문에 시장에서 다르게 반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서울 아파트 거래량 보시잖아요. 오히려 첫 번째 인하에서는요, 거래량이 소폭 증가하는 경우로 멈추는데 두 번째 인하에서 그 이후에 거래량이 폭증을 해버립니다. 15,000건대 이렇게까지 치솟으면서 아파트 가격을 한 단계 끌어올리게 돼요. 그만큼 기준금리는 변화의 연속성에 부동산 시장이 예민하게 받아들인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몇몇 전문가들의 의견대로 연내 2차례 금리 인상 현실화 가능성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자주 말씀드렸죠. 짧은 기간 내에 2차례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지속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에도 제동을 걸 수 있다. 지금 많은 매도자들이 야, 금리는 낮고 공급은 부족하니까 가격을 비싸게 팔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요. 매수자도 야, 이거 금리 너무 빨리 오르는데 부담되네 이런 것으로 인해서 거래 급감이 나타난다. 그래서 고점이 형성되고 나서 일정 정도의 거래 급감이 나타나고 그 이후에 통화 정책에 따라서 가격 하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목에 부동산 전망을 바꿔야 된다. 그 선제 지표인 5월 PPI 지표를 보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부동산 버블을 꺼트리는 가장 큰 요소는 결국엔 급격한 금리 인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급격한 금리 인상은 대부분 이런 물가 불안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죠. 자, 지금 일본의 부동산 버블과 미국의 부동산 버블과 똑같은 상황이 재현될 가능성이 계속해서 지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